밴드 복수 문제 7회차입니다. 사실 끝나가자 8회차 하면 끝이 나죠. 7회차는 계약 총론 문제하고 계약 강론은 이제 매매 문제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8주차는 계약 강론하고 이제 민특법 문제 이렇게 좀 기본이 되는 지문들 기출됐던 것들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계약 총론에서 첫 번째로 출제할 만한 게 계약의 성립이죠. 그리고 이 계약의 성립과 관해서는 조문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527조부터 534조까지. 자, 일단 청약.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로서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한테 해야 된다 그랬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2번은 승낙은 기간 내에 승낙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승낙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승낙이 도달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원칙이죠. 3번 승낙을 거절하게 되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승낙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승낙 기간은 의미가 없는 거야. 한번 승낙을 거절하면 그걸로 끝이다 말이죠. 따라서 이걸 번복해서 승낙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승낙 통지를 했지만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어요.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 다 호의자가 부담한다고 그랬죠. 5번 물건 구입에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건을 송부하면서 일정 기간에 반품하지 않으면 구입한 걸로 보겠다. 승낙한 걸로 보겠다. 일정한 기간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걸로 보겠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시할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이 반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1번이 틀렸죠. 2번 동시이행의 한변권. 자, 동시이행의 한변권이 성립하려면 동일한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생겨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세 번째 어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청구해야 되죠. 그 중에 첫 번째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과 관련해서는 특히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가 인수되거나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동시한변권을 소멸하지 않고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다. 특약을 통한 별개 약정을 통한 채무는 기존 계약상 채무와 원칙적으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반면에 경계계약을 해서 채무 내용이 변경이 되면 기존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니까 채무불이행, 즉 지체가 되지 않죠. 3번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나중에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하게 되면 지체에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4번 호이행 의무자에게 재산 상태 악화 등으로 채무에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 내가 중도금을 먼저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부도가 났더라. 그러면 나 중도금 못 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이 되죠. 5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죠. 동채소 동그라미. 이건 이렇게 암기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3번. 자, 3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대금을 1억으로 하여 을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 건물을 인도하기 전에 이웃의 화자라고 되어 있죠. 이웃의 화자. 자, 이웃의 화재라는 것은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게 위헌부담이죠.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인 갑이 위험을 부담하죠. 따라서 갑은 대금 청구하지 못하고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야 되죠. 이게 원칙이죠. 자, 1번 을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9천만 원 잔금 지급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틀렸죠.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해제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위헌부담으로 처리합니다.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2번 갑은 청구 못하지요. 3번 후발적 볼롱이니까 계약체가세 과실책임 따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갑은 1,000만 원 돌려줘야 되고 대금 청구 못하죠. 그죠? 을은 당연히 건물 넘겨받지 못하고요. 따라서 을에 대한 건물인도 채무는 면한다. 이게 답이죠. 이게 전형적인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갑에게는 잘못이 없으니까 해지 안 되지요. 받은 날부터 이자가 상한 거 이런 것도 없지요. 그죠? 위험 부담의 문제로 해결하게 됩니다. 어려운 거 4번.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돼 있죠. 갑이 물건을 팔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을이 이걸 수락하고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이면서 채무자, 병은 수익자,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직접 이행을 하게 되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자, 이때 이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주로 채권이죠. 따라서 제3자가 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2번 이 제3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요약자 갑은 당연히 낙약자에게 야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라 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요. 4번 제3자가 수의회사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그러면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죠. 제3자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있지. 이거 틀렸죠. 5번 일정한 대가 지급이나 일정한 부담, 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죠. 주택 분양보증계약처럼 분양자가 주택 분양보증회사와 수분양자를 위한 계약을 했다. 분양자가 부도가 났다. 분양보증회사가 분양 의무를 이행한다. 이때 수분양자는 분양보증회사를 상대로 빨리 아파트를 지어서 나한테 분양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잔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까지 부담하죠. 그러니까 이런 잔금 납부 의무 따위를 부담하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이런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5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해제 의사표시 명시묵시 불문하면서 분류식이죠. 따라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일방적인 거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죠. 단독행위니까. 2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 있다. 불가분성이 있죠. 전원이 전원에게 동시는 아니죠. 동시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한날 한시 동시에 해제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원이 해야 된다. 전원에게 하라. 그래야 해제가 된다라는 뜻이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갑에게도 해제권이 생기고 을에게도 해제권이 생기는데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했어. 하지만 해제되지 않는 거예요. 을도 해제해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전원이 전원에게. 그런 뜻입니다. 3번 계약이 해제됐다.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죠. 뭐 통사론 지으세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판례 입장.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입니다. 단 실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실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2번입니다. 동시 아닙니다. 4번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 있은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채무의 일부 이행이 있은 다음에 해지하는 경우에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그죠? 각기 수령한 것보다 상대방에게 반환하라. 이게 뭐예요? 원상회복이죠. 특히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징이죠. 왜? 선악불문 전부 반환이죠. 원물 반환해야 되고 사용이익인 과실 반환해야 되고 금전 반환해야 되고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해서 반환해야 되죠. 원상회복입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 실효하죠. 그리고 551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한 사람은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6번은 해제 사유 중에서 원칙적으로 이행지체를 기준으로 최고 후에 해제하는 게 원칙이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하는 경우. 자,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보통의 이행지체 중에서 특약을 한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이행 거절의 경우, 정기행위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 불능의 경우,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기에다가 약정 해제권이 발생하거나 담보 책임에 의한 해제권이라고, 이런 것들이 최고가 필요 없는 것들이죠. 반대로 최고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형적으로 이행 지체가 있죠. 그러면 6번, 최고를 요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최고 필요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고해야 되는 거죠. 뭘 찾으면 돼요? 일반적인 이행 지체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또는 완전이행이 가능한 불완전이행.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하죠. 여기 있죠. 담보 책임에 의한 해제나 이행 불능이라든가 정기행 이행지체라든가. 5번 하자죠. 하자 담보 책임이죠. 그러면 최고 필요 없죠. 그래서 최고를 요하는 것 3번. 뭐 이것도 있고요. 전형적인 이행지체. 이런 것들이 최고가 필요 없죠. 자, 3번. 7번. 계약 해제의 효과 3가지가 있죠. 소급소멸, 원상회복, 손해배상.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우리 거의 암기하고 계시죠? 부동산 계약을 하고 등기를 이전한 상태에서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기억하시죠? 자,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란 해제가 됐더라도 보호되는 제3자를 말합니다. 548조 1항 단서. 자, 이 제3자에는요, 해제 전 제3자가 있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가 있는데요.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 등기 말소 전 제3자는 선의만 보호가 되죠. 옳은 질문이죠. 3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당연히 동시 이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4번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다름으로가 아니죠. 그래서 실력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가 아니고요. 원칙이 이행이익배상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실력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계약은 합의 해제라고 계약이죠. 따라서 단독행위거나 민법 규정은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요. 그 결과 해제계약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이자 가산할 필요 없죠. 그게 합의 해제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죠. 8번 매매 일방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일방약. 우리 민법은 매매 예약에 대해서 일방예약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예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방예약이란 건 예약을 한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만 예약 완결권을 주는 걸 말하고요. 이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권리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일방예약이 있게 되면 나중에 본계약이 상대방과 협의 없이 체결이 돼요. 일방적으로. 따라서 일방예약을 할 때 미리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이 되어 있거나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될 수가 없어요. 왜? 내용을 협의를 해야 되니까. 2번이 틀렸죠. 부동산에 관한 매매 이해관계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등기 담보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이해관계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 행사기한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기간과는 달리 중단 정지가 없으니까 이해관계권 행사기간이 경과됐다. 그 이해관계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설령 이해관계권자가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 경과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이해관계의 의사를 표시하면 본계약이 어려이 생기고 대금 지급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권 행사할 때 대금을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권 행사하면 본계약이 체결되고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니까 이해관계의 의사를 표시할 때 대금을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틀린 것은 2번. 9번 계약금 일방이 타방에게 매매 등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기타 물건, 그게 계약금이죠. 일단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계약이죠. 그죠? 당사자사의 계약금이 수수가 있으면 성립하죠. 합의가 아니라 계약금 수수 자체가 계약금 계약이죠. 유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수수에 대한 합의,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수수하면 성립한답니다. 유물계약입니다. 1번 틀렸죠. 중도금이라고 되어 있죠. 중도금 지급이 전형적인 이행착수죠. 이행착수가 있다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 해지할 수 없지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했을 때만 위약금의 성질이 있습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의 성질은 없습니다. 4번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려면 해지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을 제공해야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으면 공탁까지 해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죠.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공탁을 합니다만은 법적으로 공탁까지 해야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계약금의 해제는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하게 되고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손해배상 따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유물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계약금 수수로 성립합니다. 수수에 대한 합의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낙선계약이 아닙니다. 유물계약입니다. 10번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자수에 속하는 재산권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지요. 각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하는데 계약 당시 A 토지가 병소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제3자 타인 권리 매매도 일단은 유효하죠. 소유자인 병이 처음부터 양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계약할 수 있죠. 합의 끝내 설득해서 사가지고 넘겨주면 되죠. 못 넘겨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면 되고요.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자,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목적물,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죠. 다만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그때는 매수인이 수취하게 되죠. 매매, 계약 비용은 균등 부담합니다. 이행 비용, 이전 등기 비용 같은 것들은 보통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관행이죠. 반면에 매매 계약 비용, 뭐죠? 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이 세 개. 목적물 측량 비용, 목적물 감정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등은 당사자 사이 합의가 없으면 균분 부담하게 됩니다.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물건의 물리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데요.
주택처럼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정물 매매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책처럼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물건, 이런 걸 이제 종류물 불특정물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하자담보책이 인정이 됩니다. 5번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매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되죠. 즉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에 대한 합치만 있으면 되고요. 매매계약의 목적이 아닌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언제 이행할 것인가, 어디서 이행할 것인가 등등등 요거는 매매계약의 주된 사항이 아니죠. 이건 합의가 없어도 되지요. 매매계약은 이렇게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의사합치가 없어도 성립한다.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매매까지 해서 7회차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8회차 문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8회차 문제까지 설명을 드리고 7월달, 8월달 문제풀이 과정을, 이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면은, 그때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점수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7, 8월달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2, 30점대로 쭉 갈지 5, 60점대로 올라갈지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어떻게 할 건가, 준비 어떻게 할 건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회차하고 그거 하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7회차까지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